지금 시세가 주춤하는 이유는 제가 네. 봤을 때 일단은 대출 규제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뜻밖이었고 대출 규제 이 세상은 화폐랑 신용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자본주의는 신용으로 돌아가는데 그 신용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오래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택시장은 지금 보면 강제 참여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들어갈 집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사람들이 수요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역사상 수요가 없던 적은 없어요. 애들 분가시켜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이혼해야 되고 해외에서 들어오고 어쨌건 뭐 무조건 생겨요. 죽었다 깨나도 생기거든요. 네. 그럼 이 수요가 지금 없어진 거냐? 아니죠. 대출 규제를 통해서 누른 거잖아요. 눌러서 뒤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장에 공짜는 없어요. 얘네는 반드시 시장에 돌아와요. 네. 이렇게 머지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 사람들이 시장으로 나왔을 땐 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거고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럼 지금 대출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대비 시중금리 인상이 비자연적이다. 예, 전 비자연적으로 느껴요. 왜냐하면 시장금리만 그대로 따라갔어도 안 이상한데 네. 시장금리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기준금리 인상 대비. 예. 대출에 대한 규제도 너무 과도하고. 너무 과도하고.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고. 넘어섰죠.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집 살 때 돈을 안 빌려주는 국가가 있나 싶은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 때문에 집 가격 터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집 가격이 터지려면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영끌이 아예 안 돼요. 안 된 지 꽤 됐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영끌 하는데 전 아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영끌 하려면 그래 집값의 80% 넘게 해줘야 영끌하고 터지잖아요. 네. 집값의 40% 50% 해주고 영끌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집을 가지신 분들은 자본 구조가 더 건전해요. 그래서 지금 담보대출 연체 비율이 엄청 낮아요. 네. 한 0.2%? 가장 낮을 거예요. 네네. 그럼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빚을 아주 잘 갚고 있는데 대출을 계속 이렇게 해버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게 되면 예. 지금 억지로 눌러놓은 예. 상승률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리바운드가 크게 나올 수 있다. 예. 그게 또 리바운드 나면서 저가주택 쏠림 현상이 있겠죠. 저가주택의 쏠림 현상? 예.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서울이 서울이 사실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선 건 2012년도 후반이고 네. 2013년도부터는 사실은 회복이 된 거예요. 자세히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보면. 네. 전체적 이 거시적 그래프로 보면 서울은 2015년도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주요 입지나 수요가 많은 곳들을 보면 2013년도부터 전세에서 매매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2015년부터 오를 때는 이제 강남 상구랑 마용성이나 주요 입지부터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걔네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네. 쭉 올라갔는데 요새 뭐 경기도 외곽이나 뭐 시흥이라던가 네. 안산이라던가 인천이나 남양주나 아니면 양주나 이런 데 보면은 끝으로 가만히 있다가 위로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갔죠. 그게 저가주택 쏠림 현상이에요. 위에서부터 주택을 못 사게 하니까 이게 강제 참여잖아요. 집을 구해야 되는 분들이 밑으로 쏠리는 거예요. 네. 위에서부터 못 사게 하니까 밑으로 쏠리는데 네. 위에 있던 전세에 있던 분들이 쫓겨나면서 또 밑으로 쏠리고 밑으로 계속 쏠려가지고 밑에 경기도 인근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뒤로 퍼질수록 뒤늦게 터지는 거예요. 수요가 몰리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빌라랑 아파트까지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쏠림 현상. 그리고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니까 내년에도 쏠림 현상은 있겠죠. 그럼 내년 쏠림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이 예. 좀 완화된다 그러면 좀 지금보다 더 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출 규제가 완화가 제대로 안 돼도 네. 저가주택으로 자기 능력과 사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젠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2017년도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2020년도 7월 달에 통과된 임대 3법을 얘기하시는데 역할을 했죠. 네. 근데 2017년도 이후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왜요? 임대인을 압박하니까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고 임대인에게 불혜택을 줬잖아요. 네. 근데 임대인이 제공자란 말이에요. 제공하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재화가 멀쩡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거를 못하게 했잖아요. 네. 심지어 그래서 과거에 2014년도에 박근혜 정권 때 전세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해서 네. 야당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서민 경제 파탄 낸다고 네. 전세가 잡으라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 그 다주택자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2016년도부터 전세가가 잡혀요. 네. 그러니까 투기꾼 다주택자들은 정말 좀 좋게 얘기하면은 민간 임대 제공자거든요. 실제로 그거 있었어요. 민간 임대 사업.
예, 민간 임대사업자가 있었죠. 뭐 그거는 지금 이제 완전히 말이 바뀌어서 네네, 좀 지금 없어졌죠. 지금 황당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늘어나면 전세가 늘어나고 전세가가 이제 아래로 이제 안정이 되는 건데 네네. 지금 보시면 다주택자를 2017년도 이후로 안 때려잡은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못 사게 하다가 지금은 나중에는 팔 때 세금을 강화했다가 네. 지금은 집들을 가지고만 있어도 죽여버리겠다는 네. 포지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갈수록 다주택자 전세를 놓을 사람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음. 요번에 또 종부세 한번 나왔잖아요. 네. 더더욱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줄이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럼 내년에 매매 시장보다 더 불안한 건 네. 전월세 시장이에요. 네. 지금은 전월세 시장이 약간 아무 뉴스가 없는 이유가 뭐냐? 소리 없는 곳이 망가지고 있어요. 네. 월세 시장. 지금 월세 시장 엉망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한국이 월세 시장에 예민하게 반응한 적은 없어요. 없었죠. 전세 난민 네. 아니면 미친 매매가 시장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월세 시장은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월세가 여태까지 안 올랐던 이유는 전세가 있기 때문이죠. 기회비용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네네.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집에 실제 거주할 때 경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전세로 살 때 어떤지, 월세로 살 때 어떤지 나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태까지 전세가 있는 덕분에 월세가 못 올라서 월세가 쌌어요. 네. 그러니까 월세가 지금 전세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월세가 한동안 올라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디까지 오를 거냐는 거예요. 그럼 오르다가 네. 하다못해 은행에 대출 받아서 전세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도 월세보다 싼 시기가 오잖아요. 네. 그럼 다시 전세로 갑니다. 그럼 그 전세가 또 뭘 건들 까요? 또 매매가를 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잡고 싶으면 네. 무조건 전월세 시장 먼저 잡아야 돼요. 전월세 시장. 예, 안 잡으면 안 잡혀요. 예, 계속 밀어 올리니까. 이게 전세가율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으면 전세가율이 낮아서 집을 안 사고 전세를 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을 줘야 돼요. 네. 자유, 선택권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전세를 선택하려니까 전세도 없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면 당연히 매매 아니면 월세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월세로 다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매매할 때 대출을 안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사면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그렇죠. 월세는 아무것도 터치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언제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월세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 태어나서 처음 봐요, 이런 거. 그러면 얘네가 이 2023년도에 네.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전세에서 다시 매매로 오겠죠. 세계 역사책에 나와 있는데 네. 세금이 올라가는 구간대 선택을 해야 돼요. 세금이 올라가는 구간에 자산을 사야 된다. 세금이 올라가는 구간에 네. 집 주인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다 오른 이후에 삶이 바뀌어요. 단편적인 예로 네. 우리가 런던에 갔어요. 네. 그 런던에 가면 집 살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사람들은. 왜요? 비싸니까. 비싸서. 그냥 난 월세 살아야겠다는 생각부터 하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뉴욕이나 홍콩이나 네. 상해 가면은 집값이 네.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월세 산단 말이에요. 전세가 네네. 없으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게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렇느냐? 세금 올려서 그래요. 다 했던 거예요. 선진국에서 네. 세금 다 올렸었어요. 세금 올리니까 전월세 시장 다 망가지고 집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다 올라가지만 한국처럼 규제하는 국가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했었어요, 걔네가. 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면 전월세가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금 취득세나 양도세를 올리면 매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금을 본격적으로 올릴 때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더 이상 집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요.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한국도 전세가 없어지고 나면 네. 딱 나뉠 거예요. 난 집 사는 건 난 이미 끝났어. 나는 월세. 네. 그러면 나는 매매. 이렇게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집 사는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건설사도 주택 공급을 대폭 줄여요. 분양이 안 되잖아요. 네. 요번에 지금 며칠 전에 과천 미분양 났어요. 과천 미분양 났어요? 네, 신혼희망타운 미분양 났어요. 네. 완전히. 왜 그러느냐. 평수가 다 20평 아래예요. 네. 20평이나 20평 아래고 두 번째로 만약에 차익이 나잖아요. 그럼 내가 다 못 먹고 다른 기관이랑 나눠 먹어야 돼. 네. 차익 실현을 못 해줘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부동산을 다 자산으로 인식을 해요. 정말 실거주할 공간만 필요하다면 그 신혼희망타운은 입지 이상 완판이 됐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자산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자산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내가 돈이 안 된다고 느끼잖아요. 세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끼면은 건설사도 분양을 안 해요.
네. 그게 지금 일어나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국가가 제가 아는 곳이 독일의 베를린. 지금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 있어요. 월세 너무 비싸다고. 네. 근데 걔네도 그 월세가 너무 비쌀 때 월세를 못 올리게 하고 세입자를 한 번 받으면 못 내보내게 하고 월세를 막 지정을 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네네. 맨 마지막 결과는 주택 공급을 안 해요. 어. 주택 공급을 하질 않아요. 지어봤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월세가 너무 폭등을 하고 암시장이 심하게 생겨서 네네. 월세 시장이 지금 몰펑션이 났어요. 이제 오기능이 나서 사람들이 월세를 못 구해요. 아예 못 구해요. 네. 못 구하고 가서 면접 봐야 되고 집주인한테 감사비 줘야 되고 뒷돈 줘야 되고 나갈 때 요만한 구멍 난 거 다 메꾸고 나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세금으로는 안 잡혀요 원래. 야, 집을 아무도 안 살려 그러면 분양이 안 되겠죠. 안 하죠. 네. 건설사 미분양 나면 건설사 끝이에요. 네, 생각보다 나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네, 세금으로 세금을 계속 늘려가지고 아무 이익이 없게 만들면 집을 안 사겠죠. 그래서 미국에 생긴 게 할렘가. 그러니까 집을 내가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2천만 원이 나가요. 네. 근데 1년 동안 월세 받으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손해죠.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하다 안 돼서 집을 버려버렸어요. 거기가 할렘가요. 할렘가에서 몇 블럭 가면 번화가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월세 지정 있잖아요. 네네. 이 월세 지정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도시가 망가져 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공급을 안 해요. 공급을. 아니 집을 분양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쓰게 해줘야 분양을 받는데 네네네. 이 분양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 계획의 일부를 넣어야 되고 돈을 왕창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분양을 받는다면은 소용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게 2013년부터 15년 이때 보면은 서울의 네. 미분양 천국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마레프 여기 미분양이었죠. 미분양, 마곡지구 네. 미분양, 네, 고레일 미분양, 미분양이었죠. 그리고 경희공자이 미분양, 미분양이었죠. 그리고 저기 레미안 대치팰리스인가? 그 미분양이에요. 살 곳이 필요하다면서요. 그 좋은 입지가 미분양이 왜 났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네.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부동산의 일부는 머니마켓이에요. 그걸 돌리고 나서 실수요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창조 단계인 머니마켓을 제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두바이란 도시를 건설할 때도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와서 지으라고 하니까 온 거지. 네. 무슨 우리 인류에 기여하라 이래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면은 좀 곤란해요. 근데 그러고 보면은 그래요. 2013년에서 15년보다 서울시 인구가 더 는 것도 아닌데. 줄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지금은 1,000만이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1,000만 언더라고. 네. 지금 네이버에 지금 바로 나와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왜 2015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괜찮아요? 공급이 안 돼. 근데 그때도 공급은 없었잖아요. 이후에. 지금보다 나았죠. 지금보다 나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인구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임금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잖아요. 네. 그렇죠. 일자리도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맞아요.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어쩌니 해도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으면 줄었지. 맞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만큼 오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세상이 별로 안 바뀌었잖아요. 그때도 아이폰 있고 다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런 급등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돈 많이 풀렸고요. QE는 그 전에도 했잖아요. 근데 그 2015년 이후에 최근에 진짜 많이 했죠. 급등이 전 세계적으로 풀었으니까. 네네. 지난 2년 동안 제일 많이 했죠. M1M2 그냥 확 쏟아내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 갔냐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명품 잘 팔리고 네. 그리고 비싼 자동차, 비싼 집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계층한테 다 쏟아져 들어간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걔네가 집을 살 돈이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그것도 있고 그리고 서울은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심하냐면 처음에 일단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인플레이션이 먼저 일어나요. 네. 실물 인플레이션보다 자산 인플레이션이 먼저 나요. 뭐냐면 돈이 시중에 풀렸잖아요. 네. 돈이 시중에 풀렸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을 하면 대박이 난다.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벤처 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살 게 많으면 시중에 풀린 돈이 다 글로 갈 텐데 네.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창업하기 좋은 분위기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세금도 세고 규제가 너무 많아서 창업은 안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가게를 차리고 싶느냐. 지금 자영업을 네. 권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세입자분이 가게가 어려워서 네. 결국엔 월세를
한동안 안 받기로 했어요. 저도 못 받아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네. 안 돼요. 그 강의하시던 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창업도 안 되고 벤처기업도 안 할 거고. 근데 시중에 돈은 풀렸어요. 갈 데가 자산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풀리면 화폐 가치가 내려갈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다 반영이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트 값에 분노를 하시지만 여기 인근이나 강남의 사옥들, 빌딩들 있잖아요. 네. 200억짜리들 지금 400억 가고 300억짜리들 600억 가는 거 발에 치여요. 몇백억, 막 1000억 오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네. 진짜 돈을 번 거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1차적으로 일어난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부지도 땅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덩어리가 큰 곳들은 다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게 이제 반영이 돼요. 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올 때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경쟁률 때문에 그래. 경쟁률 때문에. 경쟁률 때문에. 땅은 희소하죠. 네. 서울 아파트도 희소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들이 바로 식자재를 못 올리는 이유는 식당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그래요. 빵 가게가 하나일 때랑 10개일 때랑 경쟁이 다르잖아요. 네네. 배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경쟁률이 높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단편적인 얘기로 지금 이 시즌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분이 있고 네. 회사원분들은 안 올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회사원이 몸값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이 스페셜하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공무원분들도 들어갈 때 엄청 힘들죠. 네. 몇백 몇천 대를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이 스페셜하진 않아요. 네. 그 자리에 경쟁이 치열해요. 내가 이 자리를 비우면 여기가 바로 메꿔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신사임당님 자리는 누가 대처 못해요.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저도 느끼거든요, 지금. 근데 일반 직장인 분들은 희소성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을 올려줄 이유가 없어요. 네. 본인들은 사옥의 가치가 올라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들은 올라가고 회사들은 다 알아요. 조사해 보면 삼성, LG, 쌍용이 갖고 있던 토지나 지분이나 건물 가치가 어떻게인지 분석하면 아마 사람들이 학을 뗄걸요. 네. 현대 여기 삼성 부지 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미친 짓이라고 비난 1도였잖아요. 네.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쵸. 공시 가격만 따져도 그때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거 샀어야 된다고 볼보 사야지. 그렇지. 저 기업 그리고 기업 망조라고.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 걔네는 그렇게 자산을 불려놓고 월급을 안 올려주는 거예요. 원래 올려줘야 돼요. 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내가 기업에 대한 어떤 주식이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네. 올려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의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안 올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현대의 직원분들이 전부 다 야 요번에 저거 사옥 산 거 지분 저거 1000억짜리 2000억 됐으면 나도 월급을 1.5배에서 2배 올려줘야지. 이거 아니잖아. 나 나갈래 해서 단체로 나가버린다. 그럼 올려줘야죠. 새로 직원을 못 구할 거면. 네. 근데 문제는 얘가 나가면 이 자리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게도 일반인도 이런 하다못해 이런 노트북도 다 경쟁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나중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생필품, 엔겔지수에 관련된 것들은 국가에서 컨트롤을 해요. 네. 예, 수급을 조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세밀하게 마이크로한 컨트롤과 희소성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건데 자산시장, 네. 강남 빌딩, 강남의 아파트 아니면 마용성의 아파트는 희소성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런 것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고 예. 이제는 생필품까지 오르는 시대가 된 거다. 지금은 다 오르고 있어요. 컨트롤에서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 되는 거 진짜 더 이상 통제가 좀 어려운 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오른 다음에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그게 거품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미 맞는데 네. 그냥 어떻게든 좀 먹어보고 싶어서 아파트를 막 사재끼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대가를 치러요. 공짜는 네네.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화폐 가치가 진짜 떨어져서 우리가 하다못해 지나가다 새우깡까지 다 올랐다. 그죠. 그러면 그게 고착화돼 버려요. 근데 지금은 못값도 올랐어요. 못. 지금 저도 건축을 하잖아요. 네. 장난 아니에요. 그죠. 철근값 이런 거 엄청 올랐더라고요. 철근은 제가 돈 깨먹는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키로당 들어오는데 진짜 네. 이렇게 한 50%까지 올랐었어요. 지금 다시 내려왔거든요. 네네. 말도 못해요. 인건비, 철근, 시멘트 안 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아파트가 그냥 먼저 올랐을 뿐이다. 희소성 때문에. 큰 자금이 그러니까 이게 네. 부자 마인드, 신사님도 부자 마인드 좋아하잖아요. 부자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부자들은 절대 은행에 의존하지 않아요. 은행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은행에 의존 안 하는 줄 알거든요. 네. 제가 여쭤볼게요. 돈이 내가 지금 재테크를 안 하는데 돈이 5천만 원이 모였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책상 서랍에 넣어놓을 거예요?
다 은행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은행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자산이 생겼을 때 은행도 어느 정도는 좋지만 내 자산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은행을 벗어난 내 자산을 구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은행은 그냥 사채업자예요. 네. 사채까지 써본 입장에서 똑같아요. 돈 안 갚으면 추심 바로 들어오잖아요. 네. 똑같이 경매 넘어와요. 근데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모였다.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은행에 넣어놓는다? 이건 안 되죠. 얘는 예대마진 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자들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내 자산을 어디에 놓느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꼭 들어가는 게 부동산이에요. 네. 그럼 얘네가 먼저 인플레이션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돈을 글러 넣어서 지금 빌딩 시장은 저는 봐도 이런 미친 시장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감정가 50억짜리 청담동 그 건물이 120명 입찰해가지고 102억에 팔렸어요. 근데 지금 가서 물어보니까 호가가 115억 달래요. 낙찰된 지 한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신이 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새 공모주 많이 했죠, 올해. 네네. 공모주 하나 했다 하면 몇 조, 한 30조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비트코인 없던 시장이죠. 네. 거기에 한 1000조 들어가 있고. 네. 주식시장에도 돈 지금 뭐 그 통장 있잖아요. 거기에 막 70조 대기하고 예탁금. 있고. 그 예탁금. 네. 거기 70조. 비트코인에 또 여기 한국 뭐 100조. 그러면 저기 그 공모주에 또 한 뭐 50조, 100조 하면은 네.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되는데 걔네가 얼로 향하고 있는지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주목하면 안 돼요. 거기 돈은 다 지금 돌아다녀요. 심지어 그거를 다 채우고도 더 남아가지고 네. 철근값 올라가고 새우깡 가격 올라가고 그것까지 지금 다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야, 만약에 이 물가 상승이 없이 예. 자산만 쐈다면 예. 이거를 거품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어른공장님도 얘기를 했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집이란 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게 집주인은 다 해보면 알겠지만 서류의 차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집주인은 그 집이나 상가의 사용가치, 월세나 전세 이 부동산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에 뭐가 되는 거지 맞아, 아무것도 맞아. 아니에요. 그 집주인이 집가격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그 사람이 집값을 네. 만약에 나 40억 받고 싶어. 네. 그 40억 만약에 이거 1억짜리를 네. 나 40억 받고 싶어. 40억에 시장 내놓는다 그래서 그럼 수고.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제가 2년 넘게 안 팔린 토지도 있었거든요. 네. 그냥 빌어서 팔아야 돼요. 사장님 진짜 맞아. 제발 좀 팔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해 주는 그쵸, 건데.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에 팔고 싶은데 네. 경쟁자가 20명이야. 근데 20명이 다 9억 불러. 네. 그러면 그냥 뭐 집에서 그냥 그쵸. 절대 안 팔려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도 건물주가 올린다 그러는데 시장에서 안 받아주면 공실이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세금이 무서운 거죠. 네. 세금은 그 임대인들의 사정을 안 봐주니까. 공통적인 그걸 네. 부여를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그 사용가치가 전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네. 화폐 가치도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이 이유 없이 오른다? 네. 그럼 그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 이제 임대차 3법도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여유 있는 분들은 그냥 공실로 놓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근데 다들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안 믿어요. 저 주변에 제가 이쪽은 많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 니네 갭 투자하는 애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공실로 놔두냐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그래서 요새 언론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서. 네. 근데 저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그죠. 아니 세주는 왜냐면 내가 세를 잘못 끼는 순간 집값이 그냥 훅 떨어지는 거거든요. 팔고 요게 싶어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이 욕먹었던 이유예요. 중국인들이 투자를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그 하다못해 공실세를 받는 국가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공실을 내면 세금이에요. 왜냐면 국가적으로 이런 낭비는 없어요. 네. 한국이 그나마 주택시장이 그나마 잘 돌아갔던 이유가 네. 어큐펀시라고 공실률이라는 걸 따지거든요. 네. 우리 영화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신혼부부 딱 집 보러 가면 비어 있잖아요. 네네. 한국은 실례합니다. 그쵸. 얘기하고 들어가야 되죠.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네. 집이 안 비고 계속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나마 있는 집으로 잘 돌려 썼어요. 한국은. 네. 미국은 공실률, 그 회전율이 5%가 있어도 올라요. 한국은 지금 그게 늘고 있는데 보시면 통계 안 나올 거예요. 공실률 통계가. 그렇죠. 이것도 계속되면 세금 매기겠죠. 근데 세금 매기면 또 역효과 일어나요. 네. 소리로 채워넣어요 또. 소리로.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투자를 할 때 비싸게 팔라고 집을 사서 그냥 비워놔요. 근데 한국도 일로 가면은 진짜 매매냐 월세라냐로 나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죠. 그러니까요. 아니 세입자를 들인 비용보다 안 들인
세입자를 그게 훨씬 큰 거죠. 예, 비용이 더 큰 거죠. 정확한 표현이세요. 네. 정확한 그런 표현. 것 때문에 사실 예전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시를 내면은 세제 혜택을 없애는 몇 그런 달 게 이상 있었죠. 있어요. 예, 몇 달 있었죠. 이내 채워넣어야 돼요. 맞아요. 죽이 되든 밥이든 채워넣어야 돼요. 강제 임대를 내야 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임대사업자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요. 아 맞아. 내가 낮은 가격에 주느니 그냥 비우지 뭐. 비우면 나중에 훨씬 더 대가가 네. 크게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너무 급등이 나오니까. 근데 이대로 가면 이제 가진 자들의 횡포죠, 사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게 횡포죠, 사실. 이게 횡포예요. 그 뭐야 임대를 주는 건 예. 횡포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말 그대로 집 장사하는 거고. 전 동의해요. 예. 예. 누군가 들어가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공간을 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구멍을 내놓는 거잖아요. 예. 그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지금 더 심해졌고 네. 그리고 또 투기꾼들이 없잖아요. 예. 투기꾼들이 없으니까 또 요새 담합을 해요. 담합. 아, 담합. 어.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투기꾼들 다주택자들은 담합을 안 해요. 못하죠. 얘네는 배신의 아이콘이거든요. 예. 빨리 팔아.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예. 충성심이 없는데 그리고 반상회도 안 나가니까. 아유 누군지도 몰라요. 맞죠. 그냥 돈 벌려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걔네가 금매를 쏟아내고 빨리빨리 팔고 나가는데 예. 진짜 찐 수요자들 있죠. 원주민들. 예. 원주민들은 담합이 심해요. 진짜 심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말을 안 들어주면 중개사님들도 영업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하시는데 네. 담합은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더 심해져요. 맞아. 예전 참여 정권 때도 심했어요. 어. 그러니까 한동안 얘기 안 나왔잖아요. 이대로 가면 얘기 또 나와요 이제.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집 싸게 사잖아요. 그럼 야 집주인 서울에 있대. 지방인 같은 맞아요. 경우는. 맞아요. 예. 그런 여기는 집주인 서울에 있어가지고 싸게 파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지. 집주인이 딱 하니 들어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오래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싸게 절대 안 팔아요. 그렇죠. 예, 안 깎아주세요. 네.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물려줄 거니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주택자가 뭐 착한 것도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인 거죠. 그럼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여태까지 시장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있는 존재예요. 네. 근데 뭔가 생태계의 하나를 임의적으로 없애면 반드시 그 영향은 효과는 그 원인이 그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실 아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도 만약에 세입자에 대한 수요가 없다. 네. 걔 그냥 깡통 차는 거예요. 그렇죠. 세입자가 안 받쳐준다. 네. 만약에 그러니까 3억이 어디 있어. 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2번 다시 안 할걸요. 아, 나 그러니까. 부동산은 2번 다시 안 한다고 쩔쩔 맬 거예요. 어디 지가 그러니까. 집주인이라고. 아니, 이제 홍분영이 나본 사람들은 알아요. 네.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3억짜리 집을 2억 8천 전세를 끼고 사면은 네. 2천짜리 투자한 줄 알잖아요. 네. 그 공실하면 2천이 아니라 3억이에요. 3억짜리 되는 그죠, 거예요. 그죠. 잠 절대 안 와요. 네. 피가 말라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전세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전세 수요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도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수급이 맞았죠. 네.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집값이 올라서 문제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왜냐면 시간이 걸리니까 집이 바로 그 사실 뭐 김현미 장관님이 뭐 얘기는 많이 먹긴 하지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집이 빵 같았으면 좋겠다. 바로 구워서 낼 수 있으면은.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근데 제 포인트는 항상 네. 각자 도생. 각자 도생. 나와 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그래요. 자본주의에서 부자란 개념은 잘 사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잘 사는 거더라고요. 남들이 소나타를 타줘야 네. 내 벤츠가 빛나는 거고 네. 다른 애들이 연고대를 다녀줘야 우리 아들 서울대가 빛나는 거더라고요. 네. 냉정하고 차가운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나 주택 문제 전체에 대해서 네. 걱정하기에는 그렇게 저한테 여유를 주지도 않고 저도 저랑 제 가족들을 살펴야 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냥 전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네. 제 채널을 만든 이유도 그거고 네. 생각보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하긴 한데 네. 저는 테마가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을 위로 올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위법이나 탈법도 없어요. 그냥 정당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악플이 달려도 신경 안 쓰는 이유가 요새 뭐 백종원 쌤이나 하다못해 뭐 오은영 쌤이나 뭐 기안팔사 박나래 이런 분들을 다룬 적이 있는데 한국은 돈 벌면 욕먹어요. 뭐 필수 코스입니다. 네. 제가 옛날에 욕하던 애.
제가 세상 욕하고 상사 욕하고 딱 전문이었어요. 선택이에요. 욕을 하면서 살 건지 욕을 먹으면서 살 건지. 근데 저는 절대 옛날처럼 살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일 가성비 좋은 선택은 이거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른공장인가 내년 주택시장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하면 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선택은 자기가 책임져야겠죠. 당연하죠. 지금 지방의 리스크 요인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게 또 어떤 식으로 불거질지 모르는 거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서브프라임도 모두가 예측하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런 외부 충격에 대한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이제 2022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만약에 2022년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블랙스완이 갑자기 덮친다. 그렇죠. 아무도 몰랐던 것이. 그쵸. 코로나 올 줄 아셨어요? 전혀 몰랐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가 만약에 온다면 그거는 다른 변수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변수가 없다면 그거를 가정한 거죠. 그런 세상은 변수가 가득한데 그쵸. 그거를 제거하고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눈 거니까요. 여러분들 선택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같은 현상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바뀐 게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죠. 네. 지금 이제 대출을 안 해주고 금리를 올리니까. 근데 이건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일단 아파트 또 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변한 게 없어요. 네. 지금 많이들 연동을 못 하시는데 지금 빌라가 폭등하고 있죠. 그렇죠. 오피스텔 아파트의 생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또 올라간다는 얘기만 하는데 정리를 한번 해봐요. 빌라랑 생수기랑 오피스텔이 원래 이렇게 올랐었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원래 그렇게 안 오르는 곳이에요. 왜 올랐을까요? 아파트에서 밀려나서 수요가 옆으로 튀어서 터진 거예요.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네. 다시 얘기해서 아파트가 안 되니까 갔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빌라랑 막 오피스텔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나중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얘네가 수요가 먼저 빠질 거예요. 역사적으로 늘 그랬고 다 알아요. 아파트를 선택 못한 수요가 글로 간 거니까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대기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은 기회가 되면 다 집을 사실 수가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수급을 바꿔줘야 되는데 공급을 충분히 해서 이미 아파트 수요가 차고 넘쳐서 옆에까지 터진 이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공급을 실제로 터뜨려줘야 되는데 네. 그게 됐냐는 거죠. 조금도 되지 않았죠. 그죠.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늦었죠. 어쩔 수 없죠. 예. 네, 일단 뭐 아니 그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놀았는데 수능을 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늦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최근 뭐 2년, 1, 2년 들어서 공급을 계속 시그널을 주잖아요. 공급 발표. 네. 그럼 이제 그것이 뭐 당장은 모르겠으나 뭐 한 5, 6년 그렇죠. 이렇게 뒤부터는 실제로 공급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일단 실제로 눈앞에 지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그 시점이 가까워진다는 게 시장 영향을 미칠까요? 가까워진다는 게 시장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확고해지니까. 네. 그건 있는데 그게 좀 시점이 멀고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이 있으면은 아파트 값은 계속 못 올라가요. 네. 재화라는 게 갖다 파는데 경쟁이 많고 공급이 많으면 당연할 재간이 없고 네. 공급이 많으면 월세 전세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하면 되니까. 네. 공실이,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이 그만큼 귀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단 공급이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 공급이 실제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상승의 무게를 두고 보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뭔가요? 서울의 공급이 보면은 그러니까 경기도에 2017, 2018, 2019에 경기도 역사상 가장 많은 입주량이 있었어요. 네. 서울에도 입주량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17, 2018, 2019에 올랐단 말이에요, 가격이. 공급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올랐느냐. 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부동산에 약간 지금의 특이 포인트가 나오는데 구축 매물을 잠궜잖아요. 그렇죠. 투기 지역,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 조정하고 양도세 올리고 해서 네. 2017년도 8월 이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옛날 주택을 못 팔아요. 임대사업소로 묶이고 네. 증여해버리고 어디 막 신탁 맡겨버리고 안 파니까
신축 공급은 있는데 구축이 안 나오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공급은 못 하더라도 묶여있던 구축 매물이 터져 나오게 하면은 네.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아.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실제 네. 그 공급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구축 매물이 다시 나오는 거 봐야죠. 아. 다주택자 양성을 해요. 지금 어디 가서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지금 시장은 네. 다주택자가 없어서 망가진 거예요. 생태계를 망가뜨렸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TV 틀면은 동물의 세계에서 네. 하이에나 악역만 맞잖아요. 네네. 그럼 밉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이에나 없애버리면 거긴 망가져요.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자도 나쁜 사람 많겠죠. 근데 분명히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40년간 존재해 온 거거든요. 네네. 근데 걔네를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네. 집을 점점 더 사기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기 어렵게 만든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집을 샀을 때 계속 네. 안 좋게 하잖아요. 대출도 안 해주고 세금은 더 내야 되고. 그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네. 사지 않고 전세로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매매 시장이랑 전세 시장 연동이 아직 잘 안 되는데 한국은 전세란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임차 시장이랑 집주인이랑 이 매매 시장이랑 전세 시장 연동이 굉장히 확실해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예전에 2010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그러니까 서울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흔들리고 다시 올랐다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지부진하다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녹아내린 거거든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 전세가율을 몰라요. 그때 서울의 전세가율이 거의 40% 밑에. 네. 진짜 강남에 심한 데는 30%까지 내려왔었어요. 아, 버블 세븐 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예요.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억짜리 집이 전세가 3억이에요. 근데 전세 매물도 많아. 네. 근데 집은 사면은 막 규제 때리고 세금 때려맞고 막 없애버리겠대. 네네. 그럼 전세 살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아, 지금은 전세도 너무 비싸서. 그렇죠. 전세가율이 낮아져야지 잡혀요. 네네. 지금. 네. 전세 시장을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지방의 유동성 시장도 때 되면 아련히 다 망할 줄 아는데 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지방에도 전세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수요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공급을 해줘야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다주택자를 계속 줄였잖아요. 계속 줄이고 임차인들에게 혜택을 줬잖아요. 그럼 이 시장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2010년도보다 지금 상승세가 더 좀 과격해요. 지방시장이. 정말 진짜 심한 데는 한 4천만 원짜리가 지금 1억 5천이 넘어요. 1년 만에. 아예 미쳐 날뛰는 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곳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를 안정을 시키려면 전세가가 먼저 잡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전세가 아니 임대차 사법을 뭐 무르고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이미 이제 안 되죠. 강을 건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또 뒤로 돌리면 또 네. 불혜택을 보는 분들이 계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가는 건데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지방장이 네.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상황인 거고. 예전에 비하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소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 조금 이제 계속 관심도가 유지가 되는. 네, 이게 제가 항상 조심스럽게 얘기하다가 네. 제가 일단 예전엔 그런 얘기를 하면 욕먹기 바빴거든요. 어떤 얘기하면? 이거 소액 투자. 예. 저는 간단해요. 월급 현금으로 왔잖아요. 현금 갖고 있는데 국가 부채 늘리면서 화폐 찍어내면은 월급 받고 있는 제 월급을 녹여서 국가에 푸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그 소리 없는 세금이라 그러잖아요. 무섭죠. 예. 그럼 넌 인플레이션에 죽어봐라인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없는데 부동산은 하고 싶어. 근데 난 월급을 받아서 은행에 모으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요. 그럼 그게 눈에 보여요. 네. 그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정말 얄미운 시장이네요. 네.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게 지금 각자 도생의 시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게 될까요? 내년 집값은? 내년 집값 오르죠. 내년 집값 오른다. 예. 떨어질 리는 없다. 어려워요. 간단한 임대차 3법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임대차 3법은 세입자에게 혜택을 준 거죠. 그렇죠. 세입자에게 혜택이 주면 세입자들끼리의 경쟁이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끼리 싸움이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럼 거꾸로 이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는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금을 올린다는 건 네. 세입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세금을 올리면 집을 가진 사람과 임대인들끼리의 경쟁이 네. 줄죠. 세금 때문에 집을 사기 싫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줄어드니까 집을 가진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는 동시에 본인들의 어떤 세금 같은 걸 전가하기도 자유롭고 플러스 알파로 세금이 올라가면 주택 공급도 둔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집주인이 되는 게 좋다. 예전에 이렇게 지방의 유동성이 돌았던 시장이 있어요. 네. 가장 심했을 때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 동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지방의 소액 아파트들이 다 올랐어요. 심한 데는 2배 넘게. 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타이밍에 그 아파트가 왜 올랐는지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올랐던 아파트는 이번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아, 2010년에서 14년 올랐던 아파트가 예. 이번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좀 단순화시키자면 그래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서 14년경에 그 연식이 좀 된 아파트네요. 그렇죠. 오래됐죠. 연식이 좀 된 아파트들일 거고 그때 예. 당시에 올랐다고 한다면 예. 구도심일 거고요. 구도심이죠. 그 구도심에 지방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 중에 2010년에서 14년에 시세를 보였던 아파트에 접근을 한다. 예.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일단 솔팅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왜냐면 일단 아파트는 한번 수요가 있으면 계속 있거든요. 네네. 원래 이제 서울의 주택 자체가 새 집이 생기고 좋은 집이 생기면 상류층이 이동을 하고 밑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밑으로 채워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구축은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세가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전세가가 계속 따라왔다는 건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계속 있다는 거니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그 당시에 유동성 시장에 반응을 했던 아파트들 중에서 네. 여태까지 전세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곳들은 수요가 있는 곳이니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전세가 받쳐줬었고 그렇죠. 지금도 받쳐주고 있고 그렇죠.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만약 소액이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미 시장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아예 그것조차도 힘든 상황인 건가요? 근데 이게 지방 시장이 올라가는 원리를 따져보시면은 네. 사실 지방 시장은 가보시면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전 쉽게 얘기하면 전세는 사용하는 거고 매매는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 있다는 건 이 집을 소유하는 건 별로 싫고 네. 사용은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의 구도심은 말씀하셨다시피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선뜻 갖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런 곳들은 가지고 싶은 사람은 천천히 늘어나는 반면에 그 지방 도시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늘어나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요. 네. 매매가는 1억 2천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9천, 1억, 1억 천 이렇게 올라와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매매가랑 전세가랑 그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들은 가면은. 네네. 붙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앞으로 여기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 같다. 그러면 얘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1억 2천에서 1억 1천의 전세가 있는데 전세가가 밀어 올리잖아요. 네네. 그럼 1억 2천에 사람들이 투자를 들어갔다면 얘가 상승을 하는데 전세가가 따라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처음에 대부분의 시장이 이게 처음에 이런 유동성장이 왜 위험하냐면 집을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보다 집을 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먼저 빨리 들어오는 곳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1년에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50명이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투기꾼들이 100명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럼 100채를 샀다고 쳐요, 어떻게든. 네. 그럼 전세계가 50개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긴 한동안 조정을 받아요. 네. 그럼 얘네가 2차 상승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 전세가가 다시 차야 돼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번에 1차 상승이 한 번 다 돈 지역들도 네. 전세가 해결이 안 되면은 지역에 따라서는 2차 상승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상승됐을 때 다 오른 게 아니라 네. 아직 덜 오르거나 못 오른 데도 있어요. 전세가가 차고 네. 매매가만 혼자 도망간 상태에서 네네. 매매가가 도망간 이유가 다주택자가 많이 샀으니까. 네네. 그럼 얘네가 전세를 많이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쌓여 있으니까 전세가 안 올라가죠. 네네.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세가 물건이 많으니까 투자자가 더 이상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이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사장님 여기 전세 뺄 수 있냐고. 그럼 사장님들이 나 못 뺀다 그래요. 전세 물건이 많으니까. 쌓여 있으면. 지금 광주 같은 데 가면은 매매 물건은 없는데 전세 물건만 있거든요. 네. 이게 한동안 유동성이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곳들은 지금은 주춤해요. 근데 전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전세가가 따라 올라온다. 네. 그럼 매매가를 또 건드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네. 전세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정상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지방 시장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지방시장도 위험하다는 게 예. 상승 압력이 있다는 얘기죠. 예, 맞아요. 지금 지방에 한 차례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습니다. 사실 뭐 안쏜 지역을 보자면은 뭐 거제 정도? 그렇죠. 예, 경기가 죽은 지역. 예, 그런 데나 뭐 아니면 그 광역시에서도 뭐 좀 입지가 떨어지는 구들. 그렇죠. 그런 쪽들만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 거기는 이제 공급량을 좀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공급량. 지금 보시면 네.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들이 대구. 대구가 앞으로 좀 입주가 많거든요. 네. 인천에도 좀 많고 최근에는 지금 안양 쪽에도 있고 또 한동안 성남에도 있었는데 그렇게 공급량이 많아서 아무래도 여기 공급량이 많다는 건 집이 빈집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네. 월세를 넣든 전세를 넣든 매매를 넣을 거니까 그런 건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봐서 잘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는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오르고 네. 2015년도부터 그 지방 시장 중에서 상승분을 다 토해낸 데가 많아요. 강원도도 작살이 났었고 네네네. 충청도도 작살이 났었고 네네. 남한한 지역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동성장은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수요 시장이랑 유동성 시장으로 나뉘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실수요장이랑 유동성장은 다르거든요. 네네. 유동성장은 말 그대로 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수급이 맞아 떨어지거나 수익률이 나지도 않는데 앞으로 올라갈 거란 기대 심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유동성장은. 네네. 그런 사람들은 집을 가볍게 사고 가볍게 팔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 굉장히 하방이 방어력이 약해요. 근데 제가 이번 시장에 이렇게 유튜브에서까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예전에 과거 시장이 무너질 때 문제점이 뭐가 됐었냐면은 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전세가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지방에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데 네. 투기꾼들만 신나서 계속 집을 사서 전세를 올라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전세가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쌓이죠. 딱 간단해요. 딱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이 올라서 1억 8천에 집을 사서 1억 7천에 전세를 날라고 딱 놨어요. 네. 안 나가요. 안 나가죠. 1억 6천 안 나가요. 1억 5천 안 나가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공포에 떨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거기를 간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았으면은 다른 걸 했겠죠. 네네. 돈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고 전세를 놀랐는데 안 나가요. 네네. 그럼 이 사람은 던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뒤로 우후죽순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전세가 다 안 나갈 거니까. 그럼 던지기 네네. 시작하면은 앞에 산 사람들도 이 집을 실 수요가 아니라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가 상승해서 더 이상 집이 안 나가고 저가의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식시장이랑 비슷하게 불안감을 느껴요. 그러면 따라 던지기 시작하면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때 무너질 때 하방선이 어디냐면 전세가예요. 네. 근데 예전엔 전세가가 방어를 못 해줬죠. 전세 시장이 정상이었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작년에 전세법을 바꿨고 이 효과가 4년은 지나봐야 나오는데 일단 확실한 건 2022년도에 다시 한번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전세 시장이 바뀌었다는 건 서울만 바뀐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바뀐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방의 저가 주택들까지도 당연히 전세 시장에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 요소에 이 하방할 때 전세 시장이 밑에 있는데 그 시장이 더 불안하니까 네. 예전보다 하락에 대한 위험도나 속도가 더 위험도가 낮고 속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부를 한 다음에 한번 네.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스크가 있지만 예전보단 적다. 네.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것만 보이죠. 부동산의 최대 리스크는 아시겠지만 안 팔리는 거 네. 아니면 공실 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호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공실나면 1억 2천짜리 아파트에 대한 통째로 책임을 져야 되고 매도가 안 되면 또 통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 리스크를 한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장이나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요새 분들이 너무 급하고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 있어서 그거가 항상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 저희가 19년 역전세 때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주택자는 나오죠. 그게 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거를 해도 이게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작은 거야 3억짜리야 이러지만 그거 공실란태로 3억 다 채우려 그러면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거 뭐 4개, 5개 이거 한 방에 할 수 있잖아요. 한 채당 뭐 2천씩 들어가니까 1억 들고 있으면 취득세까지 해더라도 내가 5채 그쵸. 세팅 맞춰가지고 예. 올라가면은 이게 몇 배 게임이야 하는데 맞아요. 5채 중에 4채 공실나면은 그때부터는 뭐 파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또 예, 특히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냐는 네. 거를 선택을 해야 되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